미국이 긴장하는 이유는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라고 떠들어서가 아니다. 한국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도 이미 필요한 기술의 조각들이 숫자로 새어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주제를 착각한다. 원자로를 갖추면 핵 잠수함이고 연료를 확보하면 게임이 끝난다고 믿는다. 그건 홍보용 문장에는 편하지만 현실의 장벽을 설명하지 못한다. 원자로는 기술적으로든 제도적으로든 공개된 영역에 가깝다. 진짜 장벽은 그 다음이다. 원자로가 만들어내는 미세 진동과 저주파, 소음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억제하느냐. 여기가 승패를 가른다. 미국 해군과 프랑스가 수십 년간 데이터를 쌓아 사실상 독점해온 영역도 결국 그 지점이다. 그리고 미국 내부가 불편해하는 건 한국이 바로 그 영역을 정면으로 밟고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핵심은 선언이 아니라 지표의 배열이다. 미국 디펜스 커뮤니티가 한국의 해군 R&D 예산 집행 구조와 조선, 방산, 기업의 특허 흐름을 교차 분석했다는 대목은 중요하다. 그들은 한국의 정치적 메시지를 읽은 게 아니라 투자와 특허라는 행동 기록을 읽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더 불쾌하다. 잠수함용 소음 진동 저감 관련 세부. 특허 출연이 5년 전 대비 2.3 3배로 늘었고 그중 군 적용을 전제로 한 능동 제어 계열 기술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디젤 전기 잠수함만 운용하는 국가들의 평균치와 비교하면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즉, 한국의 움직임은 평균적인 재래식 잠수함 국가의 개선 속도가 아니라 핵 잠수함 강국이 밟아온 길에 핵심 구간을 먼저 파고드는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서 미국 분석가들이 멈춰선 지점이 원자로 자체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결정적이다. 원자로는 말하자면 입장권이다. 그러나 입장권만으로 공연은 시작되지 않는다. 핵 잠수함은 추진이 아니라 은밀성이 본체다. 그리고 은밀성은 소리로 무너진다. 해군 자료에서 버지니아급 한 척에 들어가는 진동 억제용 능동 마운트와 소음 제어 시스템 비용이 선체 가격의 8초 10%를 차지하고 금액으로는 척당 수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언급이 왜 나오겠나? 그 비용은 장치값이 아니라 시험, 검증, 데이터 축적의 가격이다. 소음 억제는 부품을 사서 붙이는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전체를 조용함이라는 설계 철학으로 묶는 문제다. 이게 어려우니 강국들이 수십 년을 쌓아 올렸고 그래서 그 데이터가 곧 권력이 됐다. 그런데 한국은 전형적인 경로를 따르지 않았다. 보통은 원자로에서 시작해 소음 제어로 내려온다. 미국과 프랑스가 그랬. 반대로 한국은 핵 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수함용 삼축 능동 마운트, 저진동 펌프 제어 알고리즘, 선체 공진 분산 구조 같은 세부 기술을 개별 과제로 쪼개 민군 겸용 형태로 축적해왔다. 이 방식이 미국 입장에서 수상한 이유는 간단하다. 선언, 예산, 개발이라는 표준 서사가 아니라 개발, 완성, 침묵이라는 비표준 서사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익숙한 통제 프레임 밖에서 움직이면 그들은 협력이 아니라 관리의 언어로 반응한다. 더 노골적인 신호는 현장 데이터다. 한국 해군이 운용 중인 최신 재래식 잠수함에서 측정된 내부 소음 수치가 이전 세대 대비 저주파 구간에서 30% 이상 감소했다는 내용은 단순한 방음 개선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저주파는 흡음 타일을 더 붙이면 해결되는 영역이 아니다. 능동 소음 상쇄와 진동 분산 제어가 결합되어야 가능한 구간이다. 그래서 미국 분석가들이 한 가지 가설, 한국이 핵 잠수함을 전제로 한 통합 소음 제어 체계를 설계, 단계에서 이미 확보했을 가능성에 도달했다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즉, 한국은 핵 추진 플랫폼을 말로 준비한 게 아니라 플랫폼이 요구하는 생태계를 먼저 완성하고 있다. 이 대목이 미국을 불편하게 만든다. 미국이 힘을 행사하는 방식은 단순한 기술 우위가 아니라 통제 포인트의 독점이다. 동맹에게 무기를 주되 운용의 핵심, 데이터와 구조를 주지 않는 방식. 한국이 말없이 주변 기술 생태계를 완성해버리면 미국이 행사할 수 있는 통제는 좁아진다. 그래서 미국 내부 보고서에서 한국을 잠재적 핵 추진 플랫폼 준비국으로 분류하고 준비 수준이 이미 상위권이라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등장한다는 대목이 나온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구조가 만들어낸 인식 변화다. 여기까지가 1차 침이다. 그러나 한국이 정말로 위에 서는 이유는 기술의 목록이 아니라 산업 구조의 방향에 있다. 미국과 프랑스가 원자로에서 시작해 소음 제어로 내려왔다면 한국은 민간 조선, 플랜트,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소음 진동 제어 기술을 끌어올린 뒤 군사 영역으로 확장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첫째, 이 방식은 연구기간을 평균 20좀 30% 단축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둘째,
시험 데이터 축적 속도가 경쟁국 대비 1.5배 이상 빠르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결국 한국의 강점은 특정 부품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데이터를 만드는 속도와 비용 구조를 바꿔버렸다는 점이다. 조용함은 부품이 아니라 데이터의 문제다. 데이터 싸움에서 속도를 확보하면 뒤늦은 선언은 그냥 행정 절차로 바뀐다. 반면 주변국들은 여전히 다른 게임을 한다. 일본은 기술적으로 정교하지만 전략적으로는 미국의 통제 프레임 안에서 움직이는 편이 더 익숙하다. 즉, 자체 완결보다는 연동 최적화의 강점이 있지만 그만큼 핵심 통제 데이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중국은 플랫폼을 키우는 데 강하지만 덩치가 커질수록 소음 제어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구조적 부담을 떠안는다. 러시아는 원천을 보유했더라도 조용함의 질에서 평가가 갈리는 지점이 반복된다. 요컨대 이들 경쟁국은 보유 여부를 과시하는 데 익숙하고 한국은 운용 성패를 가르는 공학을 먼저 굳히는 데 집중한다. 느린 쪽이 누구인지 굳이 감정을 섞을 필요가 없다. 지표가 이미 답을 말한다. 그리고 한국의 방식이 더 잔인한 이유는 미국조차도 한국을 공개적으로 막기 어려운 형태로 진전된다는 데 있다. 한국은 핵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군 겸용 과제 형태로 축적해왔다. 이것은 외부에서 보기에 정상적인 산업 투자로 보일 수 있다. 통제하려면 통제 명분이 필요한데 명분이 약해진다. 그래서 미국이 불편해하는 핵심은 한국이 무엇을 말했느냐가 아니라 말하지 않은 사이에 어디까지 와 있느냐다. 이건 동맹관리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톤원을 잡아두면 협상으로 묶을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의 퍼즐이 먼저 맞춰지면 남는 건 선택뿐이다. 선택은 통제하기 어렵다.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단어가 아니다. 그 단어는 여론용 장식이다. 진짜는 조용함이라는 구조, 그리고 그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능동제어, 진동분산, 저주파 억제의 데이터 생태계다. 미국이 긴장하는 이유는 한국이 원자로를 구하면 끝나는 게임을 시작해서가 아니라 원자로를 구하는 순간 가장 먼저 발목을 잡는 문제를 이미 상당 부분 정리해버렸기 때문이다. 경쟁국들이 아직도 무엇을 보유했는가를 말할 때 한국은 어떻게 숨길 것인가를 숫자로 만들고 있다. 이 차이는 기술 격차가 아니라 전력 격차다. 핵추진 잠수함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논의는 늘 같은 지점에서 멈춘다. 원자로 연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다. 이 질문은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 군사기술의 문턱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다. 원자로는 시작 조건이지 결정 변수가 아니다. 진짜 결정 변수는 훨씬 불편하고 훨씬 소리와 진동이다. 미국 해군이 수십 년 동안 핵 잠수함 기술을 관리해온 방식은 단순하다. 원자로 기술은 단계적으로 공개하거나 이전할 수 있지만 소음 진동 억제에 관한 데이터와 운용 노하우는 끝까지 쥐고 있는다. 이유는 명확하다. 수중에서의 생존성은 무장이나 항속이 아니라 탐지되느냐 아니냐로 갈리기 때문이다. 핵잠수함이 진짜 핵잠수함이 되는 순간은 출력이 올라갈 때가 아니라 적의 소나가 아무것도 듣지 못할 때다.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 핵잠수함의 진입 장벽은 원자로가 아니다라는 인식은 오래전부터 자리 잡았다. 원자로는 이론과 기술 문헌이 이미 널리 공개된 영역이다. 반면 원자로가 만들어내는 미세진동, 저주파 소음, 회전축과 감속기 계통에서 발생하는 복합 진동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억제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 영역은 단일 기술이 아니라 수십 년간 누적된 실험 실패와 수정, 운용 중 데이터가 결합된 결과물이다. 그래서 미국과 프랑스가 사실상 북점해 왔다. 이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비용 구조다. 해군 자료에 따르면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한 척에 적용되는 진동 억제용 능동 마운트와 소음 제어 시스템 비용이 전체 선체 가격의 8초 10%를 차지한다. 단순 계산으로도 척당 수천억 원 수준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의 크기가 아니다. 왜 이 비용이 피할 수 없는 비용이냐는 점이다. 소음 억제는 선택 사양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핵잠수함 성립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줄이면 성능이 떨어지고 성능이 떨어지면 핵잠수함의 전략적 가치는 급격히 붕괴된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흔히 이런 착각에 빠진다. 원자로만 확보하면 나머지는 따라오지 않겠느냐. 실제로는 정반대다. 원자로를 확보한 뒤 가장 먼저 발목을 잡는 게 소음과 진동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출력은 오히려 약점이 된다. 출력이 커질수록 진동원은 늘어나고 저주파 선부는 복잡해진다. 그래서 핵잠수함 강국들은 원자로 출력 경쟁보다 먼저 조용함의 구조를 설계해왔다. 미국과 영국의 접근은 비교적 전통적이다. 원자로 계통에서 발생하는 펌프 소음을 줄이고 이를 추진계와 분리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프랑스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전기 추진과 펌프 제트 같은 저소음 추진 구조를 결합해 단계적으로 소음을 끌어내리는 방향을 택했다. 러시아 역시 추진기 기원 소음을 줄이기 위해 펌프 제트를 채택한 것으로 정리된다. 이 모든 선택의 공통점은 하나다. 핵잠수함의 본질을 조용함의 공학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이 지점에서 한국을 다시 봐야 한다. 한국이 아직 원자로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중요한 건 원자로를 확보하는 순간 가장 먼저 요구되는 기술 영역을 이미 체계적으로 축적해왔다는 사실이다. 소음 진동 억제 기술은 원자로가 없다고 해서 쓸모가 없어지는 기술이 아니다. 재래식 잠수함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오히려 재래식 플랫폼에서 먼저 성숙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 한국이 바로 이 경로를 택했다. 그래서 한국의 움직임이 미국 입장에서 불편하다. 미국은 핵잠수함 기술을 원자로 중심의 통제 프레임으로 관리해왔다. 즉, 연료, 출력, 안전계통을 통제하면 자연스럽게 나머지도 따라온다고 봤다. 그러나 한국은 이 프레임을 우회했다. 조용함이라는 핵심을 원자로 논의와 분리해 먼저 완성해 가고 있다. 이 경우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지점은 급격히 줄어든다. 원자로 이전을 지연시키더라도 이미 완성된 소음 제어 구조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경쟁국들과의 차이가 더욱 선명해진다. 중국은 대형 플랫폼을 빠르게 확보하는 데 집중해왔다. 그러나 배수량이 커질수록 소음 제어의 난이도는 비선형적으로 증가한다. 덩치를 키운다는 건 곧 진동원과 배관, 회전축의 복잡성이 폭증한다는 뜻이다. 이 부담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 러시아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함의 질에서 지속적으로 평가가 엇갈린다. 일본은 정밀한 기술을 갖추고 있지만 전략적으로 미국의 통제 구조 안에서 움직이는 데 익숙하다. 즉, 핵심 데이터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제약이 분명하다. 반면 한국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원자로를 언제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원자로를 얻는 순간 작전에서 승패를 가르는 요소를 누가 통제하느냐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소음 진동을 단일 장비가 아니라 통합 제어 체계로 다뤄야 한다. 그리고 이 통합은 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특허, 시험 데이터, 운용 중 계측값, 봉근방의 내재와 같은 지루한 작업에 누적으로만 가능하다. 한국이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건 바로 그 누적의 속도다. 핵잠수함의 본질은 원자로가 아니라 조용함이다. 원자로는 입장권이고 조용함은 경기력이다. 미국이 진짜로 민감해하는 것도 이 경기력이다. 그리고 한국은 아직 입장권을 들고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경기력을 만들어 놓고 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이 느끼는 불편함은 자연스럽다. 경쟁국들이 무엇을 가졌는가를 말하는 동안 한국은 어떻게 숨길 것인가를 공학으로 완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로가 미국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 수준 때문이 아니다. 기술을 쌓는 방식 자체가 기존 강국들의 질서와 어긋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프랑스가 밟아온 표준 경로는 명확하다. 원자로 확보, 추진 체계 완성, 그 다음 단계로 소음 진동 억제 기술을 정교화한다. 이 순서는 통제하기 쉽다. 원자로와 연료, 안전 규제를 쥐고를 나머지 기술의 진입 속도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 순서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원자로를 중심에 두지 않고 그 주변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영역부터 파고들었다. 잠수함용 3축 능동 마운트, 저진동 펌프 제어 알고리즘, 선체 공진 분산 구조 같은 기술을 핵심, 과제로 쪼개어 민군 겸용 형태로 축적해왔다. 이 접근의 핵심은 우회다. 핵잠수함이라는 정치적, 외교적 지름밭을 밟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 문턱을 넘는 데 필요한 공학을 먼저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 전략이 효과적인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민간 산업에서 이미 검증된 기술을 끌어올 수 있다. 조선, 플랜트. 반도체 장비 분야는 소음과 진동을 줄이지 못하면 아예 시장에서 탈락하는 산업이다. 한국은 이 영역에서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군사 영역으로 전환하면 처음부터 군 전용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연구 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 방식은 연구 기간을 평균 20~30% 단축했고 시험 데이터 축적 속도는 경쟁국 대비 1.5배 이상 빠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수치는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결과다. 둘째, 이 방식은 데이터를 빠르게 만든다. 소음 진동 제어는 이론으로 끝나는 기술이 아니다. 실제 운용 조건에서 계측된 데이터가 쌓이지 않은 설계는 완성되지 않는다. 민간 장비와 선박에서 이미 운용 중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면 시험과 실패 사이클을 단축할 수 있다. 한국이 재래식 잠수함에서 저주파 구간, 소음을 크게 줄일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 있다. 단순히 방음을 강화한 게 아니라 능동 제어와 진동 분산을 결합한 구조를
실증 데이터로 다듬어왔기 때문이다. 셋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통제 프레임을 벗어난다는 점이다. 미국의 기술 통제는 대체로 핵심부터 막는다는 논리에 기반한다. 원자로, 연료, 안전계통을 주면 자연스럽게 하위 기술도 관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의 방식은 하위 기술을 먼저 완성한다. 이렇게 되면 원자로 이전을 늦추더라도 이미 축적된 소음 진동 제어 기술은 사라지지 않는다. 즉, 통제의 효과가 떨어진다. 미국이 한국을 수상하다고 느끼는 지점은 바로 여기다. 협상의 출발점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한국이 핵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술적 존재감을 키울 수 있었는지가 보인다.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교적 마찰은 최소화됐고 동시에 기술 축적은 계속됐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선택이다. 한국은 원자로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소음과 진동이라는 공학적 문제에 집중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외부에서 보기엔 재래식 잠수함의 고도화로 해석될 수 있다. 통제 명분이 약해지는 이유다. 경쟁국들과 비교하면 이 차이는 더 선명해진다. 일본은 기술적으로 정밀하지만 민군 기술의 경계가 상대적으로 엄격한 전환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중국은 국가 주도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수 있지만 데이터의 신뢰성과 반복 검증에서 구조적 부담을 안고 있다. 러시아는 원천 기술을 보유했지만 산업 기반과 시험 환경의 연속성이 불안정하다. 반면 한국은 민간에서 군으로, 재래식에서 핵 추진으로 이어지는 연속 경로를 만들어냈다. 이 경로는 속도를 만든다. 결국 한국의 전략은 단순히 다른 길을 택한 게 아니다.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을 먼저 공략하는 길을 택했다. 소음 진동 제어는 한번 격차가 벌어지면 따라잡기 어렵다. 축적된 데이터와 운영 경험이 곧 경쟁력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 점을 정확히 읽었다. 그래서 원자로를 아직 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핵 잠수함 강국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영역에서 이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식 접근의 본질이다. 빠르게 선언하고 정치적 성과를 얻는 방식이 아니다. 말없이 구조를 바꾸고 데이터를 쌓아 상대의 선택지를 줄이는 방식이다. 이 방식이 계속된다면 핵 추진 여부는 더 이상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결정의 문제로 바뀐다. 그리고 그 순간 이미 준비된 쪽이 위에 서게 된다.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며 가장 예민해지는 지점은 원자로 그 자체가 아니다. 진짜 통제 포인트는 운용을 지배하는 기술이다. 다시 말해, 무엇을 태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돌리고, 어떻게 숨기고, 어떻게 연결하느냐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미국의 태도는 단순한 기술 견제로 보이지만 구조를 보면 훨씬 냉정한 계산이다. 첫 번째 통제 포인트는 원자로 출력 제어와 안전 계통의 디지털화 수준이다. 미국은 아날로그 기반의 수동 제어를 최소화하고 출력 변동과 비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알고리즘을 핵심으로 본다. 이는 안전을 넘는 문제다. 출력 제어의 정밀도는 장기간 자망 중 발생하는 미세한 부하 변화, 중력 변화, 추진 계통의 변동을 얼마나 부드럽게 흡수하느냐와 직결된다. 그리고 이 흡수 능력은 다시 소음으로 이어진다. 출력이 흔들리면 진동이 생기고 진동은 저주파로 번진다. 미국이 이 영역을 극도로 민감하게 다루는 이유는 단순하다. 이 데이터를 주면 잠수함의 조용함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통제 포인트는 열 관리 기술이다. 원자로의 열을 어떻게 배출하느냐는 냉각수 흐름, 열교환기 설계, 해수로 방출되는 열 흔적까지 연결된다. 이건 단순한 효율 문제가 아니다. 수중에서의 열 흔적은 탐지 가능성과 직결된다. 특히 현대 대잠전에서 열, 소음, 자기 신호는 서로 교차 분석된다. 미국이 냉각과 열 배출 데이터를 제한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열 관리 방식이 노출되면 잠수함의 작전 패턴까지 추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맹국이라 해도 이 영역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다. 세 번째는 전투 체계와 원자로 계통의 통합 수준이다. 핵잠수함은 단순한 추진 플랫폼이 아니다. 센서, 무장, 통신 체계가 원자로 운용 상태와 연동되는 복합 시스템이다. 이 통합 구조가 외부에 노출되면 단순히 성능이 알려지는 게 아니라 작전 리듬과 의사결정 구조가 드러난다. 언제 출력이 올라가고 언제 통신이 집중되며 어떤 상황에서 무장 운용이 활성화되는지까지 읽힐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이 통합 지점을 가장 강하게 잠근다. 기술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작전 주도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영역은 연료 교체 주기와 연소 효율 데이터다. 이 수치는 핵잠수함의 실제 작전 지속 능력을 그대로 드러낸다. 얼마나 오래 머무를 수 있는지, 언제 기지로 돌아가야 하는지,
장기 배치에서 어떤 리듬을 유지하는지. All clear. 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동맹국이라 해도 접근이 극도로 제한된다. 겉으로는 안정과 비확산을 말하지만 본질은 전력의 속살을 숨기는 퉁자다. 이 네 가지를 묶어보면 미국의 논리는 일관된다. 원자로는 줄 수 있어도 운용을 지배하는 구조는 줄 수 없다. 문제는 한국이 이 통제 논리를 정면으로 우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원자로 논의와 별개로 운용 통제의 기반이 되는 기술, 소음, 진동 제어, 통합 제어 구조를 먼저 완성해 가고 있다. 이 경우 미국이 쥐고 있던 통제 포인트의 효력이 약해진다. 원자로 이전을 지연시켜도 이미 완성된 주변 기술 생태계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의 접근이 노골적인 보전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은 이 모든 기술을 재래식, 잠수함과 민군 겸용 기술의 범주에서 축적해왔다. 외형상으로는 합법적이고 산업적인 방어적인 투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핵잠수함 운용에 필수적인 통제 기술의 상당 부분이 국내 생태계 안에서 굳어지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가장 까다로운 상황이다. 막을 명분은 약한 놔두자니 통제력이 빠져나간다. 경쟁국들과 비교하면 이 차이는 더 뚜렷해진다. 일본은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투체계와 운용 통제에서 미국과의 연동을 전제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다. 즉, 자율성보다는 호환성을 우선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원자로와 플랫폼을 자체 보유하지만 통합 제어와 운용 데이터의 정교함에서 지속적으로 의문을 받는다. 반면 한국은 플랫폼의 크기나 상징보다 운용을 지배하는 계층을 하나씩 자국화하고 있다. 이건 속도가 느려 보일 수 있지만 일단 완성되면 되돌릴 수 없는 경로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들겠다고 선언해서가 아니다. 핵잠수함을 통제하는 기술의 상당 부분을 이미 자기 손으로 다룰 수 있는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로는 여전히 정치적 선택의 영역에 남아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운용 통제의 기반이 준비된 순간 그 선택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의지의 문제가 된다. 그리고 그때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지금보다 훨씬 줄어든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말하지 않지만 내부에서 가장 신경 쓰는 지점이 원자로를 누가 가지느냐가 아니라 그 원자로를 누가 자기 방식으로 굴리느냐. 한국은 그 질문에 대한 준비를 이미 조용히 끝내가고 있다. 핵잠수함의 성능을 비교할 때 흔히 빠지는 한정이 있다. 출력, 항속, 무장 수량 같은 눈에 보이는 지표로 우열을 가르려는 습관이다. 그러나 실전에서 격차를 만드는 요소는 그런 상징적 수치가 아니다. 진짜 차이는 훨씬 불편한 곳에 있다. 플랫폼의 크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복잡성, 그리고 이를 얼마나 정교하게 통제하느냐다. 이 세 가지를 묶어보면 소음 제어의 난이도는 자연스럽게 갈린다. 먼저 배수량이라는 숫자를 보자. 미국 버지니아급은 약 800톤, 영국 어스튜트급은 7.400톤, 프랑스 시프랭급은 5.300톤 수준으로 정리된다. 러시아 전략잠수함 보레이급은 이보다 훨씬 큰 약 24,000톤급, 공격형 야생급도 13,000톤을 넘는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크기 비교가 아니다. 배수량이 커질수록 소음 제어의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걸 의미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선체가 커질수록 탑재되는 기계류가 늘고 배관과 펌프 계통이 복잡해진다. 회전축, 감속기, 보조 장비에서 발생하는 진동원이 많아지고 이들이 서로 간섭하며 저주파 성분을 복잡하게 증폭시킨다. 저주파는 감쇄가 어렵고 해수에서 멀리 퍼진다. 즉, 덩치를 키운다는 건 은밀성 측면에서 스스로 난이도를 끌어올리는 선택이다. 그래서 대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가는 항상 더 높은 수준의 소음 제어 공학을 요구받는다. 이 구조 속에서 각국의 선택은 성향을 그대로 드러낸다. 미국과 영국은 전통적으로 원자로 계통과 추진, 계통에서 발생하는 펌프 소음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왔다. 구조를 단순화하고 진동원을 최대한 고립시키는 방식이다. 프랑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전기 추진과 펌프 제트를 결합해 추진기 기원 소음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전략을 택했다. 시플랭급의 추진 체계가 전기 구동과 펌프 제트의 결합으로 소개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러시아 역시 보레이급에서 펌프 제트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또한 추진기 소음을 줄이려는 선택으로 해석된다. 중요한 건 이 선택들이 모두 소음 제어가 핵심이라는 공통인식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다만 문제는 덩치가 커질수록 그 선택의 효과를 체감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데 있다. 미국과 영국이 수십 년에 걸쳐 데이터를 쌓아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프랑스는 비교적 작은 플랫폼에서 전기 추진을 결합함으로써 단계적 개선을 택했고 러시아는
큰 플랫폼을 전제로 한 채 소음 제어의 부담을 떠안았다. 이 차이는 단기간에 메워지지 않는다. 이제 이틀에 한국을 놓고 보자. 한국의 장보고 3계열, 특히 도산 안창호급은 수중 배수량 약 450톤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버지니아급의 절반, 어스튜트급의 절반에 가까운 크기다. 이 수치는 단순한 소형이 아니다. 소음 제어 설계를 가장 공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크기라는 뜻이다. 플랫폼이 상대적으로 작을수록 진동원과 구조적 공진을 통제하기가 수월해진다. 한국은 이 물리적 이점을 설계 철학으로 끌어올렸다. 도산 안창호급과 그 후속 배치에서 강조된 요소들을 보면 방향이 분명하다. 흡음 타일, 저소음 추진 체계, 영구자석 모터 기반의 소음 진동 솔루션, 탄성 플랫폼, 방진 마운트. 중요한 건 이 항목들이 각각 따로 노는 장비가 아니라 하나의 체계로 묶여 있다는 점이다. 추진기와 기계류에서 발생한 진동이 선체로 전달되는 경로를 구조적으로 끊고 선체에서 물로 방사되는 소음을 동시에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는 재래식이든 핵추진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용함의 공학이다. 미국이 이 지점을 수상하게 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 한국은 아직 원자로를 갖지 않았지만 원자로를 얹었을 때 가장 먼저 문제되는 구조를 이미 완성도 있게 다듬고 있다. 특히 다음 배치로 넘어가며 국내 조달 비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흐름은 핵심 소음 저감 부품과 제어 계통의 공급망을 국내에 고정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는 단순한 국산화가 아니다. 운용 데이터를 외부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여기서 경쟁국들의 약점이 드러난다. 중국은 대형 플랫폼을 빠르게 늘리고 있지만 덩치가 커질수록 소음 제어의 설계 난이도는 구조적으로 커진다. 단기간에 수를 늘릴수록 개별 플랫폼의 조용함을 끝까지 다듬을 여유는 줄어든다. 산업 기반과 시험 환경의 연속성 문제로 조용함의 질에서 평가가 갈린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정교하지만 미국 중심의 통합 운용 구조 안에서 설계되는 경우가 많아 완전한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 반면 한국은 다른 질문을 던진다. 얼마나 큰가가 아니라 이 크기에서 어디까지 조용해질 수 있는가다. 그리고 그 답을 재래식 잠수함의 진화 과정에서 먼저 만들어가고 있다. 이 접근의 잔인한 점은 한번 격차가 벌어지면 따라잡기 어렵다는 데 있다. 소음 제어는 경험과 데이터의 게임이기 때문이다. 크기를 키운 뒤 조용해지는 것보다 조용함을 전제로 크기를 설계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 배수량과 추진 방식의 비교는 단순한 재원 싸움이 아니다. 소음 제어의 난이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철학의 차이다. 미국과 유럽의 강국들은 오랜 시간 그 철학을 구현해왔고 러시아와 중국은 덩치라는 선택으로 다른 부담을 떠안았다. 그리고 한국은 비교적 작은 플랫폼에서 조용함을 설계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며 가장 비용 효율적인 경로를 택했다. 이 선택이 쌓이면 원자로를 얻는 순간 격차는 더 벌어진다. 이미 준비된 쪽과 이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쪽의 차이로 말이다. 장보고 3, 특히 도산 안창호급은 흔히 과도기적 재래식 잠수함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이 표현은 본질을 가린다. 이 플랫폼의 핵심은 성능 수치가 아니라 설계 철학의 고정이다. 다시 말해 장보고 3는 단순히 조용한 잠수함이 아니라 조용함은 시스템으로 묶는 방식을 한국 해군과 산업이 스스로 체득하는 단계다. 이 지점을 놓치면 왜 미국이 이 플랫폼을 예의주시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도산 안창호급 기술 계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항목들을 보면 방향은 분명하다. 흡음 타일, 저소음 추진 체계, 영구자석 모터 기반, 소음 진동 솔루션, 탄성 플랫폼, 방진 마운트. 이 목록 자체는 새롭지 않다. 핵심은 이 요소들이 개별 장비가 아니라 하나의 연동된 구조로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추진기에서 발생한 진동이 어디서 차단되고 어떤 경로로 분산되며 선체를 통해 해수로 방사되는 소음이 어떤 단계에서 감쇄되는지까지를 하나의 체계로 묶었다는 의미다. 이 접근은 중요하다. 수중 방사 소음은 단일 원인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추진기, 펌프, 회전축, 전기모터, 보조 장비에서 발생한 진동이 선체 구조를 타고 전달되고 그 에너지가 물로 빠져나가며 형성된다. 흡음 타일은 외부 반사와 내부 방사를 동시에 낮추는 역할을 하고 방진 마운트와 탄성 플랫폼은 기계, 진동이 선체로 전달되는 경로 자체를 끊는다. 여기에 저진동 구동과 제어 알고리즘이 결합되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이다. 장보고 스의 포인트는 이 모든 요소를 조합이 아니라 통합으로 다뤘다는 데 있다. 미국이 이 지점을 수상하게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보통 핵잠수함 강국들은 원자로를 중심으로 이 통합을 완성한다. 출력과 추진이 먼저 있고 그에 맞춰 소음 제어를 최적화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한국은 재래식 플랫폼에서 이 통합을 완성해 가고 있다. 즉, 원자로가 없어도 핵잠수함이 요구하는 조용함의 구조를 실증 중인 셈이다. 이 경우 원자로는 나중에 얹히는 변수로 바뀐다. 여기서 국내 조달 비율이라는 숫자가 의미를 갖는다. 장보고 3 계열의 주요 구성품, 국내 조달 비율이 76% 이상으로 정리되고 후속 배치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흐름은 단순한 국산화 목표가 아니다. 소음 진동 제어와 그 제어 알고리즘, 통합 운용 데이터의 소유권을 국내에 고정시키겠다는 전략적 선택이다. 이 영역은 외부 의존도가 남아있으면 운용 데이터와 개량 속도가 곧바로 제약을 받는다. 한국은 이 병목을 의도적으로 제거하고 있다. 전투 체계와 센서 통합에서도 같은 방향이 보인다. 국내 기업 비중을 지속적으로 키우며 전투 관리 체계와 센서 배열을 국산, 통합으로 묶는 흐름은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선다. 센서, 무장, 전술 정보 처리가 지연 없이 연결될수록 잠수함은 더 조용하게 움직일 수 있다. 불필요한 출력 변화, 급격한 기동, 과도한 통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용함은 추진 계통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투체계 운영 리듬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지점에서 흔히 등장하는 비교가 있다. 재래식 잠수함은 결국 항속과 지속성에서 한계가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 비교는 의도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피해간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형태의 은밀성이 필요한가? 한국은 AIP로 수종작전 지속을 수십일 단위로 끌어올렸고 이후 배치에서는 리튬 배터리를 결합하는 방향을 공개했다. 이는 무한 항속을 목표로 한 선택이 아니다. 얕은 수심, 해저 소음이 복잡한 주변 해역에서 은밀성을 오래 유지하는 데 최적화된 선택이다. 즉, 항속 경쟁이 아니라 은밀성 유지 경쟁이다. 일본이 리튬이온 잠수함을 먼저 운용한 뒤 한국이 뒤따라 전력화에 나선 흐름도 같은 맥락이다. 배터리 전원 구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고 고속 기동 유지 시간을 늘리기 위한 기술 경쟁이다. 이 경쟁에서 중요한 건 선점 여부가 아니라 통합 설계 능력이다. 배터리, 추진, 제어, 소음 억제가 하나의 구조로 묶이지 않으면 효과는 반감된다. 한국은 장보고 3를 통해 이 묶음을 실전 플랫폼에서 검증하고 있다. 결국 장보고 3의 의미는 분명하다. 이 잠수함은 핵잠수함을 대신하는 플랫폼이 아니다. 핵잠수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공학적 토대다. 흡음 타일과 방진 마운트, 영구자석 모터, 통합 제어 구조를 공식 기술 요소로 명시하고 이를 재래식 잠수함의 진화 과정에서 체계화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핵잠수함 강국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올린 조용함의 골격을 한국은 재래식 잠수함이라는 합법적이고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빠르게 따라붙고 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은 단순한 전력 증강이 아니다. 미국이 통제해온 기술 축적 경로를 무력화시키는 사례다. 원자로 이전을 늦춰도 이미 완성된 조용함의 구조는 사라지지 않는다. 장보고 셈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실물 데이터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쌓일수록 핵 추진 여부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바뀐다. 장보고 사이를 이해하려면 기술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내려가야. 이 잠수함은 공학의 결과이자 동시에 국가가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가의 산물이다. 한국 잠수함 역사의 진짜 분기점은 도산 안창호급이 아니라 훨씬 이전에 있었다. 싸게, 빨리 사는 길을 버리고 비싸더라도 배워서 남기는 길을 택한 순간이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한국이 잠수함 도입을 본격화하던 시점의 환경은 단순하지 않았다. 미국과의 동맹은 공고했지만 잠수함 같은 전략 자산에 대해서는 기술 이전에 극도로 소극적이었다. 일본은 이미 잠수함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동아시아 해역에서 수중 영역의 긴장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독일과의 거래는 선택지라기보다 현실적인 유일에 가까웠다. 독일은 아시아 시장 확대를 원했고 한국은 조선 기계 산업의 흡수 능력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 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당시 가장 논란이 컸던 지점은 비용이었다. 주계고급 잠수함의 일부를 독일 현지에서 건조하고 나머지를 국내에서 제작하는 방식은 완제품을 들여오는 것보다 비싸고 느렸다. 그래서 반대 의견도 분명했다. 그냥 독일에서 다 사오는 게 낫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구축함과 호위함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이 비판은 합리적으로 보였다. 당시 전력함만 놓고 보면 맞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 내부의 판단은 달랐다. 잠수함은 단순한 전력 항목이 아니라 운용 경험이 축적되지 않으면 영원히 자립할 수 없는 체계라는 인식이 있었다. 특히 북한 해군이 잠수함 작전에 집중하고 있던 시기였고 한반도 주변 해역은 수중 침투와 해상 교통로, 위협이 곧바로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었다. 그래서 해군은 지금 비싸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논리를 정치권에 밀어붙였다. 이 결정의 핵심은 전술이 아니라 구조적 자립이었다. 그 선택의 결과가 바로 흡수 확장의 선순환이다. 초기에는 독일 의존도가 높았지만 장보고 1과 2로 넘어가며 배터리, 소나, 함체 구조 부문에서 국산화가 빠르게 진행됐다. 전투체계 통합에서도 독일 의존은 점차 줄어들었다. 이 축적 위에서 도산 안창호급 개발이 시작됐다. 단순한 재래식 잠수함이 아니라 수직 발사관을 갖춘 3 경정통급 플랫폼으로의 도약이었다. 이건 성능 과시가 아니라 설계 통합 능력이 일정 수준을 넘었다는 선언에 가깝다. 도산 안창호급의 등장은 전략적 의미도 명확했다. 북한이 SLBM 능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해군 역시 수중에서 대응할 수 있는 억제 수단을 확보했다는 뜻이다.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은 해양에서 출발하는 전략 억제력을 갖췄다는 의미다. 중요한 건 이 능력이 단지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변국들이 함무전단과 핵잠수함을 전력화하는 환경에서 한국 해군도 비대칭적이지만 실질적인 대응 카드를 손에 쥐게 됐다. 이 과정이 방산 수출로 이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2011년 인도네시아에 이벤 9급 잠수함 3척을 수출하며 체결한 계약은 단순한 판매가 아니었다. 기술 이전, 교육 훈련, 운영 지원, 후속 유지 보수까지 포함된 종합 패키지였다. 이 계약의 규모는 초기 독일 기술 이전에 투자했던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즉, 한국은 배우기 위해 지불한 비용을 수출을 통해 회수하는 단계로 넘어갔다. 여기서 중요한 구조적 차이가 드러난다. 잠수함은 구축함이나 호위함과 달리 기술 장벽이 매우 높다. 이 분야에서 성과를 내면 해당 국가의 방산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가 함께 올라간다. 그래서 잠수함을 독자 설계, 건조할 수 있는 국가는 극히 제한적이다. 한국이 이 그룹에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단순한 전력 강화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산업 역량과 시스템 통합 능력이 검증됐다는 신호다. 경쟁국들과 비교하면 이 차이는 더 분명해진다. 일본은 기술적으로 성숙했지만 수출과 기술 이전에서는 정치적 제약이 크다. 중국은 수량과 속도에서는 강하지만 신뢰와 운영 패키지 측면에서는 아직 의문이 따른다. 러시아는 원천 기술을 보유했지만 제재와 산업 구조 문제로 확장성이 제한된다. 반면 한국은 기술 습득, 자립, 수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실제 사례로 증명했다. 이 구조는 한번 만들어지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결국 장보고 3로 이어지는 잠수함 역사는 무기를 샀다는 이야기보다 어떤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을 끝까지 밀어붙였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단기 비용과 정치적 논란을 감수하고 기술을 함께 사겠다는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산업과 군이 동시에 떠안았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 구조 위에서 한국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이동했고 재래식 잠수함에서 핵 추진을 논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다. 이제 남은 질문은 수량이 아니다. 몇 척을 더 만들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축적된 구조를 어디까지 밀어붙일 것이냐의 문제다. 장보고 3는 그 가능성을 증명한 플랫폼이다. 그리고 이 증명은 기술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성과다.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미 쌓아 올린 이 구조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이제 질문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가질 수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앞으로 이 분야의 기본값을 정의하느냐다. 여기서 기본값이란 단순한 성능 기준이 아니다. 설계 방식, 시험 데이터의 형식, 운용, 정비 주기, 통합 제어 구조, 그리고 수출 패키지의 표준까지 포함하는 규칙의 묶음이다. 이 규칙을 정하는 쪽이 결국 시장과 동맹 구조를 동시에 장악한다. 지금까지 핵잠수함 강국들은 기본값을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어왔다. 오랜 기간 쌓아온 데이터와 운용 경험이 곧 표준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구조에는 전제가 있었다. 후발국은 반드시 원자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전제다. 한국은 이 전제를 깨고 있다. 원자로를 미뤄둔 채 조용함과 통합 제어라는 가장 느리고 어려운 영역을 먼저 굳히는 방식으로 말이다. 이 접근이 계속되면 핵 추진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식 설계, 운영, 기준이 하나의 기준점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미국이 느끼는 불안의 정체가 드러난다. 미국이 정말로 통제하고 싶은 것은 플랫폼의 수가 아니다. 표준과 데이터의 흐름이다. 어떤 형식으로 시험을 하고 어떤 기준으로 조용함을 검증하며 어떤 방식으로 전투 체계와 추진 계통을 연동시키는가. 이 기준이 미국식으로 고정돼 있으면 동맹국은 자연스럽게 그 프레임 안에 남는다. 그러나 한국이
재래식 잠수함의 진화 과정에서 이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버리면 미국의 통제는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이 지점에서 미래 기술들이 중요해진다. 무인 잠수정, 차세대 추진 체계, 저소음 추진 기술, 인공지능 기반 전술 체계. 이 모든 요소는 조용함과 통합 제어를 전제로만 의미를 갖는다. 무인화가 진행될수록 소음과 진동은 더 민감해지고 AI 기반 전술은 더 많은 센서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통합 제어 능력의 중요성은 커진다. 한국이 이미 강점을 확보한 영역이다. 즉, 미래 기술로 갈수록 한국의 기존 축적은 레거시가 아니라 가속 장치가 된다. 반대로 경쟁국들은 구조적 부담을 안고 있다. 중국은 플랫폼을 빠르게 늘릴 수 있지만 표준과 신뢰의 문제에서 항상 질문을 받는다. 러시아는 기술적 경험을 보유했지만 제재와 산업 연속성의 문제로 표준을 확산시키기 어렵다. 일본은 정교하지만 독자 표준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기존 동맹 체계에 맞추는 선택을 해왔다. 이들과 달리 한국은 수출을 전제로 한 통합 패키지 경험을 이미 쌓았다. 단순한 함정 판매가 아니라 교육, 운용, 정비까지 묶는 구조다. 이 구조는 표준을 퍼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 그래서 향후 경쟁의 핵심은 누가 더 강한 잠수함을 갖느냐가 아니다. 누가 더 많은 국가의 운용 방식을 자기 기준에 맞추느냐다. 이 싸움에서 선언은 중요하지 않다. 선언은 정치의 영역이고 표준은 산업과 운용의 영역이다. 한국이 조용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정치적 선언 없이도 산업과 운용의 언어로 이 영역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선택의 순간은 온다. 핵 추진 여부, 차세대 잠수함의 규모와 성격, 무인 체계와의 결합 방식. 그러나 이 선택들은 더 이상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가능해진 선택지 중에서 무엇을 고를 것인가의 문제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선택 이유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느냐는 점이다. 한국은 지금까지의 흐름에서 그 구조를 차근차근 쌓아왔다. 결론은 맹정하다. 한국 잠수함 발전사의 핵심은 용감한 선언이 아니라 선언을 필요 없게 만드는 축적이었다. 기술을 쪼개고 데이터를 쌓고 산업을 묶고 수출로 검증하는 방식. 이 방식은 느려 보이지만 일단 완성되면 되돌릴 수 없다. 앞으로의 싸움은 누가 먼저 핵 추진 잠수함을 띄우느냐가 아니다. 누가 잠수함 운용에 기본값을 쥐느냐다. 지금의 흐름을 보면 그 질문에 가장 준비된 쪽은 분명하다.